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66.8%,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 미국 선거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묵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입법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초박빙 접전 끝에 결과가 나왔는데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 인단수 270석을 초과 확보했습니다. 아직 절차는 조금 남아 있지만 교수님 바이든 당선인으로 봐야겠죠? 예, 바이든 당선인으로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거에서 만약에 이기면은 다음 날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당선인 교부증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절차는 없어요. 각 주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이제 패자가 그 유권자 선거 다음 날 이제 승복을 하면서 축하한다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보면은 189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4년 전에 민주당의 제닉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맥킨리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했을 때 전보를 쳤어요. 자기가 이제 패배했다, 이제 승자에게 축하한다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124년 만에 그 패자가 승자에게 어떤 승복하는 그런 게 이제 무너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이제 대통령 인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갖고 보면은 선거에서 끝나고 나면은 이따가 이정진 교수님도 얘기하시겠지만은 GSA라고 미국의 조달청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프레지던트 일렉트 한 다음에 디어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당선인께 해가지고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리는 그런 서신을 보내는데 아직 조달청도 이제 현 정부하에 있으니까 아직 보내지 않고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그런 절차가 없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명확하게 아직 그런 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언론이 임의대로 승자를 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2021년 내년 1월 20일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약 한 2달 정도 기간이 남잖아요. 이 사이에 그럼 당선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당선인 신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재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963년에 미국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그 당선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그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를 만들고 그 인수위에 대해서 각 행정부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인수위 활동을 지원하고 또 정부에서 그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돈을 지원한다든가 예산, 자료 이런 것들 다 지원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지원하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은 2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 정부의 주요한 장관이라든가 자리가 전부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요 인사를 누구를 인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사들이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조건들을 인수위에서 다 전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고, 2번째로 중요한 거는 다음 정부에서 수행할 그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공화당 정부에서 이제 민주당 정부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경제 정책부터 시작해서 사회 정책, 교육 정책,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 정부에서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인수위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과거에 63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수위가 구성되더라도 굴러가기 좀 어려웠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63년에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인수위를 운영하기도 좋고 또 인수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당선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임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보통 예상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재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는 그렇죠. 예, 그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2달간에 이게 원만히 잘 이루어질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 쪽에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해주신 그런 뭐 행정적인 정책들은 조금 뒤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말을 해볼게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까지 좀 많습니다. 뭐 거쳐야 할 게 미국의 선거 제도가 우선 12일, 8일까지 선거인단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하고요. 그 선거인단들이 14일에 이제 대통령 투표, 실질적인 대통령 투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월 6일에 이제 미 의회에서 그 대통령 투표에 대한 개표와 인증을 시작하고 비로소 20일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일어납니다. 뭐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투표를 왜 2번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의 독특한 좀 선거인단 제도 때문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선거 제도를, 대통령 선거 제도를 얘기할 때 간접 선거라 그러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정확히 간접 선거가 아닌 게 이제 11월 3일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은 그 결과를 다 존중해서 각 주의 선거인단들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투표를 가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대리를 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그 주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가 있지만은 미국 선거는 각 주마다 주 정부가 알아서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이 있고 그 선거인단을 어떻게 관리해 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그 소위 승자 독식이라 그래가지고 각 주에서 이제 예를 들면 51대 49 해가지고 네. 1%라도 뭐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다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55명에서 바이든 후보가 다 이겼으면은 그 55표는 다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외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메인주나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에 있는데 거기는 각 주에서 승자 독식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예를 들면 상원 의원 목에 해당하는 2표 정도만 2표 각각 2표는 이제 승자 독식을 하겠지만 나머지 하원 의원에 해당하는 지역구에서는 그 선거구에서 이기는 후보에게 득표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흥미로웠던 게 네브라스카에서 한 표를 네. 바이든 후보가 가져왔거든요. 굉장히 교묘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뭐 펜실베니아를 이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득표를 바이든 후보가 하긴 했지만은 만약에 예상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 그 트럼프가 269표 시나리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브라스카의 한 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선거 이야기로 좀 다시 넘어오면요. 이번 선거 정말 핫했습니다. 많은 뭐 통계치나 뭐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최고령 당선인이다. 뭐 최초의 여성 부통령부터 해서 최다 득표 당선인까지 패배자도 굉장히 2번째로 많은 득표를 얻었잖아요. 그만큼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66.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2%였는데 이거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좀 다른 게 네. 거기는 사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내가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를 선거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권자 등록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권자다라는 거를 등록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 비율 자체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대비 66.8%여서 근데 우리나라는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선거가 되면 그냥 우리 집으로 그냥 뭐 이렇게 날라오면서 그냥 본인이 유권자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권자 대비 투표율이어서 우리나라는 지난번 66.2%라고 네. 하지만 실제로 인구 또는 유권자 수 대비 득표 뭐 투표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란 또 독특한 제도 네. 때문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때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이 정도 투표율이 나왔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좀
우리나라 이 선거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시던가요, 박사님은? 저도 이번에 사실 사전투표를 네.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사전투표제라는 걸 도입을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아마도 우리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는 이 사전투표제도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가 그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여서 투표소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게 많았었는데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리 가서 투표를 하고 또 투표 시간대가 분산되고 투표 날짜가 분산되니까 미리 가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대로 높았었고요. 이번 총선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렸는데도 사고 없이 잘 그렇죠. 끝났다라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사전 투표 개념으로 좀 선택한 게 이번에 우편 투표였던 것 같아요. 이 우편 투표가 또 미국의 이런 투표율을 높였던 것 같은데 교수님 이 우편 투표 이번에 어떻게 좀 시행이 된 건가요? 이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이정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보면은 그 유권자 등록도 하고 일단은 할 게 많아요. 보면은 네. 각 주마다 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줄이려고 다양한 법안들을 주에서 도입했는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우편 투표도 도입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사전 투표는 뭐냐면은 미리 신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 주에서 이제 다수의 어떤 주 관계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대략 제가 아까 확인해 봤더니 한 45일에서 예를 들면 한 3, 4일 전까지 해가지고 투표소를 설치해줘요. 네. 그래서 가서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 직접 현장 사전 투표고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들은 예를 들면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다 우편 투표가 배송이 되기도 하고 어떤 주들은 그냥 보면은 자기네가 신청을 해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 제도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우편 투표를 받게 되면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우편 투표가 왔을 때 보면은 우리 같이 보면은 빨리빨리 이 배송이 우리는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빨리빨리 보낼 수 있잖아요. 보면은 나라도 미국보다 작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특히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LA나 뭐 뉴욕, 시카고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막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거기 집 한 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집배원이 매번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제때 우편물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11월 3일이 선거일이면은 3일날 딱 가서 보냈어요. 그럼 그게 언제 도달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나 이런 데는 보면 3일 정도 선거 이후 사흘까지 소인만 찍혀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거를 뭐 주정부가 이거를 연장하고 하는 거를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나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면은 그 주 정부에서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펜실베니아나 조지아에서도 공화당이 제기했던 그 트럼프가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편 투표나 우리가 채택한 사전 투표나 뭐 좋은 취지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현장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에도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사님? 네, 아무래도 선거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권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뭐 이런 측면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실제로 그 당일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당일을 공휴일로 임시 공휴일로 정해서 항상 수요일날 이제 선거를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도 주로 수요일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선거 당일날 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또는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투표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가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사전투표제도 같은 게 도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유권자가 자신이 그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을 이제 행사를 점점 한다는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약간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그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선거나 또는 한국의 지금 최근에 이 선거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 좌와 우의 대립 또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나의 한 표가 과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나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꼭 그런 가서 분들도 투표하겠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양극화의 심화라는 점에서 우려할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뭐 미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랑 참 같으면서도 많이 시스템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그만큼 뜨거웠던 만큼 당선인이 또 어떻게 이제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도 많은 매스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 대국민 연설에서 단합과 치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했거든요. 교수님,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 좀 일반적인 얘기부터 하면 우리 한국도 대통령제지만 미국도 대통령제잖아요. 네. 대통령의 어떤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있고 하나는 어떤 자신이 속한 정당, 자신을 선출한 성당 지지자들을 위한 어떤 대표로서의 역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역할에 좀 더 충실한 나를 뽑았든 나를 선택하지 않았든 전체 미국 사람들 유권자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보면은 최근에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민자와 그 비이민자 사이의 갈등, 그다음 백인과 유색인들 간의 갈등. 우리 보면 최근에 보면은 그 블랙 그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 BLM 운동이 있었잖아요. 조지 플로이드 나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다음에 또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위기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이게 처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시작이 아시아 국가다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등등 해가지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CNN의 대표적인 그 한국계 앵커 같은 분도 루이지애나 지역에 여행 갔다가 보면은 뭐 너 영어는 하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 미국은 멜팅팟, 인종의 용광로 같은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뭉쳐서 잘 사는, 조화롭게 잘 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부조화 가운데 조화를 만들었던 나라인데 그런 게 다 무너지고 되게 갈등, 양극화, 진영 대립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갖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치유하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번에 바이든 당선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그 메시지를 보면은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나를 찍진 않았든 우리 같이 함께 가고 이제 보면은 미국의 어떤 그런 무너진 위상을 다시 복원하고 우리 같이 공동체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박사님은 그 연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예, 저도 이재묵 교수님하고 굉장히 유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어렸을 때는 그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방송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봤는데 거길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미국의 역사.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다라는 걸 늘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50개 주가 다 서로 다르고 또 이민자가 세운 나라고 출신 성분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하나다 이런 목소리를 늘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 미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트럼프 시대에 와서 좀 더 강화됐다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인들에 대해서 뭐 하나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뭐 유색인종은 뭐 자기 나라로 가라든가 아니면 이민자들 너희 나라로 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배척하는 것을 보여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도 보게 되면 이 백인들의 54%가 트럼프를 찍었고 그 54%들 중에 적극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흑인들은 80% 이상이 바이든을 찍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종에 따라서 이 갈등이 굉장히 컸고 또
또 교육을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또는 바이든을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의 단결된 힘, 이것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측면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일단은 미국이 어떤 하나의 국가다. 그리고 흑백이든 또는 뭐 유색인종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뭐 인종 또는 뭐 교육 또는 경제적 상황,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이게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심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갑자기 바이든이 됐다고 딱 완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부분 일단 이 사회가 위기에 처하면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고 극단적인 논리가 좀 힘을 얻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켜 나가면 이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사실 그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비드를 해결을 네. 해야 되고 또 슬로건이 더 나은 재건이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이전에 좀 더 미국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대선과 함께 또 상원 선거도 같이 또 펼쳐졌는데 이쪽도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은 공화당이 좀 앞서고 네.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박사님? 일단은 저희가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는 대선에서도 바이든이 압승할 거라고 네. 생각을 했고 상원에서도 그전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선거 결과 열고 보니까 공화당이 오히려 더 앞서가고 그러니까요. 있고 지금으로 봐서 50석을 아마도 네.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산안이나 이런 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서는 뭐 나중에 추후 승인을 하거나 이 정도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안도 다 법률로 만들어서 법률 안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든 당선자가 이를 정책을 제대로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좀 더 바람직했겠죠. 네. 근데 지금으로 보면 하원은 네.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지만 상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긴 네.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세요? 1월에 이제 결판이 날 텐데, 예. 네. 일단은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에 대해서 함의한 바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패배가 아니라 그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표를 득표를 했고 결국 의회 선거에서도 우리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와 함께 가는 공화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잖아요. 하원에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의석을 더 뺏기는 것 같거든요. 다수당은 유지하지만은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가져갈 것 같다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라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다수의 어떤 그 강경한 유권자들이 미국 사회에 여전히 온전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4년이 결국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현재까지 개표된 상황을 보면 공화당이 48석에 이제 민주당이 48석에 공화당이 49석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럼 50대 48이거든요. 네. 근데 조지아주에서 이번에 두 명의 선거가 있어요. 한 명은 이제 그 보궐선거를 한 거거든요. 한 명이 건강 때문에 그만두셔가지고. 근데 그 두 명을 만약에 민주당이 다 가져오면 50대 50이 돼요. 그럼 50대 50이 되면 100명이 되니까 50대 50인데 그럼 그때 이 50대 50의 타이 브레이킹을 누가 하냐면 부통령이 해요. 그러면 부통령을 가져간 바이든의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가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렇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타이가 안 되게 하려면 조지아에서 2석을 다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사활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선거 전을 더 길게 가져가려고 그럴 거고요. 아까 이정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원이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큰 바람일 겁니다. 네. 참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는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은 과제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이어서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두 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이 세계 각국의 선거 소식에도 계속해서 집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